B, C, D. 연세내과 내가 얘기했죠? 연세내과 가면 잘 놔줍니다. 자, 사설시조가 내신 문제 들어가면 일단 형식상 갈래별 특징. 그러니까 내가 나온다고 하면 제발 나온다고 한 대로 정확하게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세요. 서술형으로 나오든 객관식으로 나오든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 연습을 하려면 선생님 맨날 백지 암기하는 거 연습 시켰잖아. 그 정도 해야 10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2문제 나온다고 쳐봐. 한 문제 깎이면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야. 10점짜리도 나온다고. 5점, 6점 뿐만 아니라. 심지어 3점짜리, 2.5점짜리 뭐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진짜 0.3점만 더 하면 1등급인데 내가 제대로 된 문제를 하나 이걸 틀리지 않고 저걸 틀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경우 만들지 마시고 모든 경우의 가지수들을 다 서논술형 문제라 생각하고 정리를 하시고요. 객관식 문제에서 운 좋게 읽고 찍는 문제로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시조도 사설 시조 이제 쭉 쫙 정리하면 지난번에 시조 쫙 정리할 때 평시조 기본적인 주제들이 있었잖아요. 평시조의 기본적인 주제가 뭐였어요? 평시조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 복습하셨나요? 10년을 경영하여 이런 시조에서 말한 주제가 뭐였어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관 지어내니. 언제 배웠나 막 이러고 있나? 아 빨리 시조 쫙 다 정리해줬잖아. 초려상관이 무슨 뜻입니까? 띠집이 뭐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초려상관 띠집 뭡니까? 초가집. 그럼 초가집 나오면 주제가 뭐라 그랬어? 안빈낙도. 이게 공식이라고. 공식대로 푸는 거지 이게 뭘까 이렇게 넉넉히 푸시면 안 된다고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얘기했던 자연 좋아, 자연에서 소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건 두 번째 주제예요. 시조의 첫 번째 주제는 무조건 일편단심입니다. 시조가 처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시조가 나온 거라니까. 그래서 1번 주제는 일편단심 절의가. 단심가 또는 절의가. 절의가라고. 절의가예요. 절의가. 절의가를 절의가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 알죠? 보나 절의가를 왜 절의가라고 읽을 수 있죠? 내가 절의가라고 읽었는데 절의가라고 읽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절의가를 절의가라고 읽을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여기서 배웠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얘기해봐. 가온이가 얘기해봐. 리을이 연대어서 자음이랑 의가 만나서 퍼펙트해. 리을이 일단 연음이 되는데 자음 플러스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잖아요. 배웠던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이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당황해서 콕 찍어가지고 딱 물어보면 탁 하고 튀어나오는 자판기처럼 대답을 할 수 있으면 1등급 각입니다. 1등급 못 돼도 국어에서 흔들림 없는 계속 기본적으로 탄탄한 실력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제일 뿌듯할 때 언제 어느 순간 뭘 물어봐도 가르쳐준 거 대답할 수 있을 때 이러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에서 많이 놓쳤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 배웠던 것들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로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하는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한 시험 문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자, 일편단심 절의가가 첫 번째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일편단심 충의를 다짐했던 사람들이 목숨은 건졌으나 이제 낙향에서 시골로 여러 군데로 이제 흩어졌어요. 다 흩어진 그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자연을 감상하며 자연 경치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누리다라는 노래가 강호가도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게 강호가도. 그래서 요거는 자연 좋아 자연에서 살겠다. 아까 얘기했던 안빈낙도 안분지족 무라일체 유유자적 요걸 찾으시면 되고요. 강호가도가 자연 좋아 자연 사랑이잖아. 자연 러버들이 공통적으로 이게 지금 사대부들이 주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사대부들은 모든 자신의 것들을 다 누구의 공으로 돌리죠?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는 걸로 다 돌린다고 했잖아. 여기에다가 임금님에 대한 마음을 담은 연군지정이 추가되면 돼요. 자, 누군가가 간절히 그립다. 나 홀로 외로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다? 임금님일 것이다. 연군지정 말고 기녀들이 그리워하는 것 임금이겠어?
님입니다. 님. 그래서 사대부들이 지었던 평시조 기본적인 내용이 뭔가 임금에게 유교적으로 충성하고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속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속세, 세속적인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속세 싫어, 자연 좋아, 이렇게 되는 거야. 속세보다 자연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자연에서는 속세에서 탐하려고 하는 모든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 안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자연 속에서 소박함과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자연과 하나 돼야 돼. 자연을 친구처럼 자연에 동화된 상태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가사나 여러 작품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초반에 나왔던 이런 시조의 유형보다 이게 훨씬 더 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전기 시조의 특징이야. 사대부들이 지었던 평시조의 특징.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넘어가면 기녀시조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 이별의 정화. 뭐 배웠어요? 동지딸 기나긴밤. 그거 배운 거예요. 학교별로 이런 주제가 들어가 있는 책에선 이런 주제 연계되는 거, 아니면 황진이 시조가 들어가 있는 학교는 황진이 시조 연계되는 거. 근데 그게 딱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대조해서 이게 들어가 있는 학교가 이거랑 섞어서 그 다음 사설시조 최소한 3갈래, 평시조 2작품 주제 알아야 되고요. 사설시조에 대한 오늘 알려준 갈래별 특징 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했던 이 주제들이 평민들이 똑같이 썼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형식적인 차이가 난다는 거, 가장 그 특징이에요. 중장에 일반적으로 기녀시조 같은 경우는 사대부들이 썼던 평시조 기본 형식을 유지합니다. 형식은 유지하는데 사대부들이 썼던 평시조의 기본 형식은 유지하되 뭐가 달라지냐면 내용이 확대되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져서 이 유교적 관념보다는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노래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기녀시조 같은 경우는 후대에 나오는 뭐 고려가요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많이 연계가 된다. 그 다음 후기로 가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 삶의 그런 어떤 진실, 아니면 삶에서 흔히 많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랑의 아픔이 사설시조에서도 많은 범위를 차지해요. 그래서 평민들이 주로 노래하는 사랑 노래,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 노래 말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 삶의 시름, 삶의 고통. 근데 그 삶의 고통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힘든 거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럼 그 누군가는 지배층이 되겠죠. 그래서 삶의 힘겨운, 그리고 사랑 노래. 그 다음 세 번째는 세태, 사회 풍자. 그래서 사회 풍자적인 내용은 탄가노래, 수탈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이런 유행을 좀 있다. 그러니까 요새도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사람들 중에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이 아는 것 같은 그런 허세를 부리고 싶은 사람, 그런 것들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는 사람들을 자꾸 속고 속이는 그런 세태, 또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와 똑같은 세태를 풍자하는 것들이 사설시조에도 있어. 사설시조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장에 다양한 표현이 쓰이기 때문에 중장의 표현법을 포커스를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작품 모두 공통점이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아까 현대시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모든 시조에서 평시조, 사설시조 할 것 없이 주제는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 종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종장에 나와 있고요. 평시조 같은 경우는 주로 4글자 위주로 주제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4글자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중장의 표현법이 해학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고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지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조를 보세요. 첫 번째 시조는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개가 너무 얄미운 거야. 자, 이 개같이 얄미우랴. 자, 서희법입니다. 너무 얄미운 강아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얄미운 이 개새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얄미운 이유가 있어요. 중장을 보세요. 미운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치며, 자, 좋죠. 꼬리를 회회치며 치띠랑 나리띠라. 이거 뭐야? 반가워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고운님 오면은 뒷발을 바등바등 줄 치세요. 뒷발을 바등바등 무르락 나오락 캉캉 짖는 줄쳐. 자, 이 두 개 다 뭐예요? 개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의 행동이
개의 행동이 어때요? 내가 싫어하는 놈이 왔을 때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랑 완전 대비되어 있어. 대조적이야. 저 개가 내 마음과 다르게 미운님 오면은 반기고 고운님 오면은 내쫓으니까 걔가 너무 미운 거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중장인데 특징이 뭐라고요? 이거 음성상징어입니다. 음성상징어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개의 행동을 어떻게 했어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종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신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 있으랴. 여기도 선입법입니다. 아무리 밥이 썩어 나간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밥을 주지 않겠다.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개를 지금 원망하고 있지만 진짜 표면적으로는 원망의 대상이 개예요. 근데 개가 진짜 잘못이 있습니까? 안 오는 새끼가 잘못인 거지. 개 새끼는 잘못이 없어. 그래서 진짜 원망의 대상은 오지 않는 임일 거예요. 오지 않는 임. 이 얘기는 오지 않는 네가 너무 보고 싶다.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야. 화자의 정서 뭐예요? 그리움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지 않는 임을 생각하는 마음, 이별의 정환이라고 했습니다. 이별의 정환을 드러내는 시조 가장 대표적인 게 황진이 홍랑개랑 기녀시조라고 했어요. 황진이 시조 모든 교과서 수록 작품이고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 줄이고 싶고 당신이 오는 밤을 길게 느리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시조가 있는가 하면 이 시처럼 오지 않는 그 새끼를 원망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개한테 원망을 뭐하고 있어요?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개를 원망하고 있지만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뭐한테? 개한테 전가시켜서 표현한다. 이 표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지 않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면 나를 다시 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과 내가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오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대신 오지 않는 사람 대신 원망의 대상이 있을 때가 있어. 이런 경우도 있고 고려가요에서도 원망을 전가시켜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해주는 원망의 전가 이 표현을 알아두시고요. 자, 이별의 정환을 슬프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개의 행동을 재밌게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면서 해학적인 요소로 절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근데 절절하지가 않아. 웃겨. 웃긴데 우프다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야. 오지 않으니까 아휴 너가 너무 보고 싶어. 너무 슬퍼. 근데 이제 걔를 보면서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슬퍼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설시조의 특징입니다. 왜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걸까요? 부정적인 상황을 뭔가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고 있기보다는 처량한 모습이 아닌 웃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게 사설시조의 특징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시조를 보게요. 두 번째 시조는요. 똑같이 님을 기다리는 상황이야. 1번, 2번 시조는 똑같이 정서는 그리움이에요. 둘 다 정서는 그리움이야. 이별의 정환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그리움이야. 아, 이거를 계속 설명을 했는데도 막상 실전에서는 이것도 틀려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 작품 수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나 봐. 놓치나 봐. 걔가 얄밉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네가 보고 싶어야.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두 번째 시도 마찬가지요. 두 번째 시 첫째 줄을 보세요. 초장을 보세요. 초장. 님이 오마 학원을 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의 치다를 앉아. 가시조보다 나시조가 훨씬 길잖아요. 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많이 쓰인 표현들이 있어요. 자, 지방은 문지방이야. 문지방. 옛날에 한옥 같은 데 가보면 문턱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문지방을 우희라고 나와 있잖아. 자, 우희. 위에 적어. 위에. 고전문학에 표시하라고 하는 것들 잘 적어 놓으세요. 2학기 때 고전문법 할 때 써먹어야 됩니다. 자, 문지방 위에 치다라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이렇게 딱 뜻을 모를 것 같은 건 밑에 표시를 해주잖아요. 낱말 뜻을. 낱말 뜻 알려주는 건 모의고사. 내신 문제는 시험 문제. 숫자가 손숫자입니다. 자, 멀리 이렇게 우리가 멀리 있는 뭔가를 보려고 할 때 손을 이마에다 대고 이렇게 살펴볼 때 있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손을 대고 멀리 바라봤는데 뭐가 보인 거예요? 거머 히뜻한 게 보인 거예요. 거머 히뜻. 자, 동그라미 치세요. 거머 히뜻. 책에다가. 자, 거머 히뜻한 것이 거뭇거뭇하게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문지방에 앉아봤더니 거머 히뜻한 것이 이렇게 보인 거야. 님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거머 히뜻한 것이 오길래 저야 님이로다. 아, 저것이 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선 벗어 품에 품고 신발 벗어 손에 쥐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나와있죠. 자, 그냥 누가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그냥 말하다 보면 웃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음성상징어입니다.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신발 들고 버선발로 허둥거리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보고 싶었던 사람이 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어떤 모습이에요? 허둥거리는 모습이에요. 진데 마른데 가리지 않고 가다 보면 여기저기 막 물이 고여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여기저기 힘든 그런 땅이 있을 거지만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월왕중창 건너가서 자 의태어도 쓰였고 뭐도 쓰였다? 의성어도 쓰였다. 근데 선생님이 생략해서 요약해서 써놓은 겁니다. 월왕중창 건너가서 여기까지 무슨 모양이에요? 님이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착각인 줄 모르죠. 님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허둥거리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렸다. 그래서 허둥대는 모습을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허둥거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음성상징어로. 자, 첫 번째 시에서는 개의 행동을 아주 생생하게. 두 시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화자의 행동이 아니라 개의 행동입니다. 여기는 화자의 행동이에요. 이렇게 허둥거리는 모습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까이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자, 정옛말 속에 있던 정옛말을 하려 하고 견눈을 흘게 보니 작년 7월 사흘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주추리 3대는 보통 이제 삼을 키우고 난 다음에 삼의 줄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논밭에다 쌓아 놓습니다. 그 삼의 줄기가 살뜨리도 밑에 적으세요. 알뜨리도. 자, 주추리 3대가 나를 속였는데 어떻게 속였다고요? 알뜨리도, 살뜨리도, 반어법 적어. 살뜨리도 나오면 거의 반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 아주 잘도 나를 속였겠다 이런 뜻이에요. 살뜨리도, 알뜨리도, 반어법 같이 알아두시고 자, 주추리 3대가 주체, 그 다음에 내가 객체, 주어가 주체예요. 목적어가 객체예요. 근데 원래는 내가 주추리 3대를 보고 속은 거예요. 그죠? 원래는. 근데 표현을 어떻게 했어? 주추리 3대가 나를 속인 거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주추리 3대의 실체는 사실 뭐였어요? 거머히듯한 것이었어. 거머히듯한 것의 실체가 주추리 3대고 내가 그걸 님이라고 착각한 거잖아요. 다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주추리 3대가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주추리 3대가 나를 속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런 걸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주객전도. 주체와 객체를 바꿔서 바꿔서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충곡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주객전도 하면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자연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속세의 부귀영화를 멀리한다고 했잖아요. 부귀영화 나를 꺼리고 부귀영화가 나를 꺼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알아두세요. 내가 부귀영화를 멀리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귀영화가 나를 멀리한다. 나는 운이 나를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는 부귀영화는 이번 생에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부귀영화를 멀리하는 사람이 부귀영화가 나를 꺼린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주객전도야. 뜻이 뭐라고요? 주체와 객체를 바꿔서 표현한다. 주객전도 알아둬야 돼. 세 개고요. 그 이제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곳이 학교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백탑이 현신하였다. 하나 더 알아두세요. 백탑이 현신하였다. 이런 거야. 요동에 여행을 갔어요. 요동벌판을 딱 봤는데 거기에 도착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자, 여행을 간 거야. 여행을 가가지고 제주도에 딱 내렸어. 근데 제주도 푸른 바다가 나를 막 반겨주는 거야. 자, 내가 보니까 여행지에 딱 도착했을 때 너무 반갑고 즐겁겠죠. 근데 그 여행지에 있는 탑이 나를 반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주객전도가 뭔지 알겠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종장을 보세요. 모처라 밤일시 망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우일 뻔하게라. 자, 화자가 지금 독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꺼비가 여기에서 혼자 하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에서도 혼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종장에서 화자가 말하고 있는 독백, 나시에서 아휴 진짜 님인 줄 알았는데 님이 아니었네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마지막 종장에 허탈감 빨리빨리 쓰세요. 아휴 온 줄 알았더니 안 왔어. 허탈감 플러스 자기 위로
에휴 진짜 주축이 3대에 속았구나. 너무 허탈하다. 자기 위로. 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조. 맨날 나오죠? 두터비가 풍자 대상입니다. 파리를 잡아먹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았어요. 자, 두엄은 두터비가 힘없는 백성들에게 착취한 재물이겠죠. 부정축제한 재물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럽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근데 두터비의 행동이 파리를 대할 때랑 백성들을 대할 때랑 달라요. 두터비는 파리가 아이고 백성이요. 백설이라고 썼네. 파리는 두터비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힘없는 백성. 한 방에 잡아먹을 수 있어. 그런데 백성들은 두터비가 깜짝 놀라는 대상이니까 두터비를 응징할 수 있는 대상이야. 그래서 얘가 파리를 잡아먹는 지방 하급관리라면 백성걸은 두터비보다 좀 힘이 센 뭐 중앙정부에서 보낸 상급관리가 되겠죠. 또는 외세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두어 말에 자빠졌잖아요. 자, 약한 놈한테는 강하고 강한 놈한테는 약한 두꺼비의 모습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어 말에 자빠지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스꽝스럽게 희화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풍자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풍자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설시조에서 나타나는 풍자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희화화. 말이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 중에서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게 희화화예요. 그 다음 언어 유희 있어요. 언어 유희. 말장난. 풍자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나 희화화 나오면 시험 출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터비가 자빠진 모습을 통해서 두터비를 풍자하고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장에서 두터비가 스스로 모처라 날랜 날망정이지 애얼질 뻔하였구나. 여기 나오는 종장의 독백이랑 여기 나오는 종장의 독백이랑 똑같이 공통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는 다르다고? 내용은 달라요. 여기서는 두터비의 허장성세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두터비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다 시조 세 편 중에서 다시조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조는요. 화자가 바뀐다는 거. 자, 화자에 집중하라고 했죠. 화자가 혼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독백체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독백체가 많고요. 독백체는 고백하거나 사색할 때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대화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대화체. 대화체 나오면 출제 요소입니다. 대화체. 대화할 때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청자도 대답을 해야 대화체인 거야. 대화체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말을 건네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을 건네는 표현으로. 청자가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을 건네고 청자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투 보셔야 돼요. 화자에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시를 제대로 파악하시려면 화자 먼저 찾는다. 화자의 상황을 본다.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이는지 보인다. 그리고 화자의 말투 보시고 화자의 말투에다가 또 뭐 찾아야 된다 그랬어. 아까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시의 말투, 화자의 말투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심한 화자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대화가 아니야. 대화가 아닌데 화자가 어떻게 바뀌었어? 처음에는 두터비를 바라보고 있는 작가입니다. 두터비를 바라보고 있는 작가에서 그 다음에는 두터비가 스스로 하는 말로 바뀌었으니까 화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두터비로 바뀐 거예요. 화자가 변하는 거 주의해서 보시라. 자, 화자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다시조처럼 두터비를 바라보는 작가. 두터비를 바라보던 작가가 두터비가 직접 말하는 걸로 화자를 설정했어요. 두터비가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해서 더 실감나게 표현한 거죠. 두터비 스스로 허세를 딱 부리는 그런 모습을 직접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게 모두 다 출제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문학이 됐든 문법이 됐든 일반적인 것에 벗어난 걸 찾아라. 자, 문제 볼게요. 85쪽 1번 4번입니다. 현실 도피 이상형은요. 강호 가도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거. 속세 싫어 자연 좋아 하는 노래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대부들 시에 주로 많이 나타나 있고요. 사설시조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주로 사대부들이 자연 친화적인 자연을 이상향으로 보는 시에서 많이 나온다. 그 다음 2번 3번입니다. 감정이입 없어요. 그동안 감정이입 배웠던 거 뭐 있었죠? 감정이입. 단종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을 보고 마음을 졸이는 이야기 있었죠. 촛불 거기 있었습니다. 촛불 기억해라. 촛불 하면 누구 기억해라? 단종 기억해라. 자, 그 다음 3번 2번입니다.
자, 신이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임의 소중함? 아니에요. 버선 벗고 신발 벗고 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막 허둥거리면서 가기 위해서 신발도 버선도 다 벗어제낀 모습이었죠. 소중함 X. 3번 별표입니다. 나머지 맞는 것들 시험에 꼭 나온다. 그 다음 4번. 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두터비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드러냈습니까? 어디에요? 자, 두꺼비가 백송고를 보고 자빠지고 깜짝 놀란 거. 자, 전부 다 체험한, 두터비가 체험한 상황과 감정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3번이에요. 그 다음 5번. 유사한 구조를 보이면서 시상이 전개되는 거. 서설시조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형식상 특징. 답은 4번입니다. 성찰 X. 아이고.